이번에 CLSA, JP모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보게 되면 맞아. 다 올립니다. 그리고 팔아.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좋다는데 왜 팔아지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리서치로 큰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쪽과 막상 자금을 운용하는 쪽들은 괴리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역대 최대 폭락 이후에 하루 만에 매수 사이클 발동했었고, 이제 하수 폭락, 목요일 폭등, 금요일은 보화, 오늘 월요일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딱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은 또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나요? 일단 3시 반은 지났으니까요.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참 숨이 찹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뭐 요즘에 보면은 저희가 다 이제 중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쟁 전문가 이렇게 된 상황들인데 그걸 떠나서 시장을 보게 되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월봉인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많이 올랐죠.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연봉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때 2000 한 중반 때 있다가 그럼 지수가 6천까지.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거의 2.5배 올랐습니다. 2.5배면은 지수가 그렇게 빨리 올라왔다고 치게 되면은 솔직히 올라오면서도 좀 올라올 때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주식은 그냥 이렇게 좋을 때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뭐 레버리지 신용 뭐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아침만 일어나면 돈 복사되는데 그러니까요.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주 좋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2월 그랬었죠. 말까지. 예. 그게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도 트럼프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작은 뉴스에도 휘청일 수밖에 없죠. 조정을 제대로 받고 네. 안 갔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한꺼번에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핵심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폭이 더 커지고 또 예전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사이드카가 많이 나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크 벌써 지금 3월달 들어서 2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이게 거의 흔들리는 진폭들이 과거에 뭐 2천선, 3천선이 아니라 6천선에서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신없이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올랐던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털고 간다. 네. 그러면 그나마 그림은 그려진다. 라고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5,251로 오늘 이제 종가는 마감을 했는데, 이게 밑으로 향하는 걸까요? 위로 이제 조금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일까요? 이게 뭐 이란 사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직접적으로는 외풍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네. 이란 사태일 거고 또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면 딱 이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가, 유가, 두 번째는 환율. 환율. 이 두 가지가 네. 시장을 좀 요동을 치는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제가 핵심적으로 여쭤보고, 이란 전지 여파로 유가가 오늘 100달러 돌파해가지고 사실 증시가 이렇게, 여러분 저도 한국 주식에 굉장히 많은 비중 들어가 있는데 제 자산에 박살이 나 있는데, 고유가가 실무 경제에 미친 치명적인 영향과 유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는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네.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변동이 너무 큰 하나의 원자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금이나 아니면 또 꾸준하게 추세를 갖춰가면서 움직이는 것보다 유가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어떤 심리적인 게 너무 많이 작용합니다. 거기다가 또 투기적인 수요가 같이 가세가 아주 잘 되는 쪽이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한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78달러 때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왜냐면 네. 그때가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었을 때 그때 가장 간번에 쭉 올라갔다가 몇 번 좀 잠깐 멈칫했다가 빠졌던 상황들이고 네. 이번에는 그를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유가에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파들이 이렇게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공급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런 쪽들. 그러니까 중동 쪽을 다 꽉 틀어 막히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주변 국가까지 공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도 잘 못 되고 배들이 또 있는 저장소에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배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틀어 막혀 있다 보니까 빠르게 유가가 올라가서 아마 오늘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20달러 때까지는 네. 장중에 좀 들어갔다가 지금 오후장에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전략 방출률을 일본도 그렇고 G7도 방출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숨이 트이나 싶어서 110달러 때 밑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돌아가는 모습들. 네. 이게 지금 변화죠. 그래서 이번에 가장 핵심은 그러면 이제 미국이 있을 거고요. 네.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는 과정 쪽에서 이 이어지는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뭐 전쟁이나 공습이 들어가는 이런 관점 쪽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다 미국의 의도가 있건 뭐가 있건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될 거는 조금 이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이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는 종교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패권이라고 봐야겠죠. 종교 문제는 여기가 이스라엘이 결부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결부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까지 봤었을 때 트럼프 정권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딱 마음 맞고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트럼프 정권 다음에는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문제가 얽혀지는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굴러온 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막 격돌되는 과정 쪽에서 네. 예, 그래서 종교 문제로 얘기하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무슨 순위파 시아파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채널 돌아갑니다. 예, 끝입니까?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이게 중동의 맹주로 이스라엘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쪽들을 다 밟아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렇게 격렬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에너지 패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미국이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게 지금 마두로 대통령 네. 베네수엘라 쪽에서 이를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확보한 다음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쪽을 어느 정도 좀 터치를 하는데 명분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거는 중국과의 견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 상황들로 봤었을 때 값싸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를 싸게 들어왔고 베네수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싸게 들어왔고 이란 쪽과 같이 모종의 협의를 통해서 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너희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 쪽에서 유가 누가 처리할 수 있니? 내가 해줘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베네수엘라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왔죠. 네. 이란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중국 입장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싸게 들어왔던 원유가 들어올 구석이 별로 없어지죠. 러시아는 남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중국이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원유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한테도 이걸 다 틀어막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유 세계 최대 생산국이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한테는 미국 쪽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이제 살만하다 우리 계속 뽑아내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줄 서시오. 예. 우리 원유와 LNG를 사갈 수 있는 국가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재편되는 과정.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고 패권들을 에너지 쪽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들.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인정한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길게 가게 되면 미국은 어차피 물가 상승 압력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패권을 잡을 때까지 잡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쯤에서 결론이 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3월 말 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중을 합니다.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딜을 보겠죠. 너희가 이제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국가들은 다 끝났다. 우리 거 사가라.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은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뒤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틀어막은 상황 쪽에서 미국이 한 발 앞선 패권 에너지 패권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는 바는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정도쯤엔 격하게 나왔다가 출구 전략 비슷하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동 정세의 분석입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이런 메가 쇼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유가 150달러 가면 100달러 갔는데 주가가 이렇게 됐는데 150달러 가면 주가는 더 밑으로 가겠죠. 근데 150달러 갈 수는 있습니다. 갔다가 한번 딱 찍고 내려오게 되면 괜찮아요. 그건요. 갔다가 영구적으로 100달러 이상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가 저희 주가 충격이 가장 큰 거지. 그렇죠. 갔다가 찍고 내려온다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큰.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는 항상 원자재 쪽에서는 지르는 친구들입니다. 예, 일단 좀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야 좀 부각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로드도 좀 더 많아지고 그 PDF 다운로드 받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게 되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봤었을 때 그러면 최근에 나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동향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러우 전쟁 아직까지도 안 끝났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장기화돼도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때 120달러 대 정도까지 찍고 살짝 죽었다가 다시 한번 그 부분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역적 리스크가 가장 심하게 나오고 와 이거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높지 항구적으로 연결은 안 된다. 이 상황 쪽에서 또 공급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쪽에서는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 신났죠 지금. 쉐일 오일 경제성이 있어? 라고 했던 것까지 막 쭉쭉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공급은 의외로 여기저기서 대기했던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중동만 틀어막혔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심각한 쪽으로 보는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 항상 그랬더라고요. 무슨 뭐 지적적 리스크 나올 때마다 뭐 세계 3차 세계대전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적적 리스크의 가장 큰 핵심은 항상 발생하고 1, 2주 안에 가장 크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거기다 또 중동이다 보니까 그럴 때면 우리는 유가가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거 다 수입하다 보면은 또 경각심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원유 수입이 앞으로 커질 텐데 그러면 그 비싼 거 들여와야 될 텐데라고 하는데 그럼 환율도 같이 튀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시장에 부정적인 관점이 큰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격렬하게 반응했던 지역적 리스크가 한 1, 2주 정도 끝나고 나게 되면 약간 둔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유가도 그렇고 러우 전쟁은 지금까지 들어오는데 유가는 벌써 쭉 밀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한국 경제 망할 것 같고 또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들만 보시게 되면 주식 다 파실 겁니다 아마. 다 팔고 아유 더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 증시도 이번에 올라왔던 게 가장 큰 특징이 실적 기반을 배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시 제가 할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 과정들이 좀 험난해서 그렇죠. 그런 쪽들을 너무 유가나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또 뭐 CNN 틀어놓고
이것도 특히 실시간으로 뭐 바라보는 이제 전쟁 관련된 뉴스 바라보면서 보고 있으면은 네. 주식 못합니다. 마음이 그냥 벌렁벌렁해서 못합니다. 그렇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건 그냥 큰 틀에서 지금 유가나 전쟁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동향들이 그렇게 크게 압박을 받겠느냐? 물론 비용들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운 운임도 뛰고 거기다가 에너지 비용도 뛰다 보니까 영향은 받을 수가 있겠는데 네.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걸 반영한 주가다 쪽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율은요. 한율이 1,500 육박했던데 한율 상승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소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약간 작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네. 올해까지는 쭉 그래도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한국 쪽이나 아시아 시장 쪽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미국 쪽에 대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굳이 뭐 미국에 투자해야 돼? 라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아가 셌었고 거기다가 IT 쪽 그리고 또 AI를 필두로 해서 나왔을 때 인프라를 가져가는 쪽에 기반이 되는 쪽들은 하드웨어 쪽은 아시아 쪽이 강국이다. 쪽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딱 이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일주일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달러도 강세로 가고요. 안 되겠다. 예, 좀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쪽은 그래도 미국이 아닐까라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 쪽에서 펀드 쪽에서 대량 유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유출된 국가가 그러면 한국이냐? 아니에요. 한국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서 만약 확대돼서 중국이 또 양안 쪽에 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럼 대만을 더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금 유출이 나왔던 거에 거의 절반 이상은 대만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만은 그래도 좀 버텨요. 한국만 이렇게 난리를 친다라는 얘기는 그보다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나 또 ETF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되면서 심리가 확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 정도로 봐야겠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도 당연히 아까 유가와 연동을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1,500원을 안착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을 때 부담감 때문에 시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착은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네, 물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환율이 약세로 극하게 가고 외국인들도 관심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대해서 주가가 저점일 때 오히려 희망은 그런 데서 자라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안착보다는 시도는 할 수 있다. 쪽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아시아 증시 중 한국 증시 낙폭과 이제 이런 것들 유독 컸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란 사태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명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작년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2026년 들어서 여기서부터 두 달 동안에 거의 48% 올랐습니다. 48% 올랐던 지수입니다. 이거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보고 올해 한 6월쯤 된 줄 알았어요. 한 해 동안 되게 두 달 동안에 이렇게 오른 숫자야? 라고 하게 되면 많이 오른 거죠. 그거를 지금 3월달 시작한 지 뭐 열흘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0%가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거 뭐야? 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상대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가 들어오는 게 이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조정 없이 막 올라가는 게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조정 받을 때 받고 그 다음에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가고 하는 게 했었다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만이랑 그 말씀하신 일본 지수 볼 수 있나요? 예, 일본 지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호에서 좀 안 좋게 느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본 증시가 사실 지난주에 뭐 빠지긴 했어도 한국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유독 아시아에서 한국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보니까 대만 마이너스 4%, 일본 마이너스 4%, 나스닥도 뭐 새벽에 마감한 게 마이너스 1.5%, S&P 500도 마이너스 1.3%, 한국도 빠진 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국만 빠진 게 한국에서 너무 많이 올랐었고 너무 좀 떨어지다 보니 이게 많이 오를 만큼 또 사람들이 이 패닉셀이 좀 이런 개인들이 많이 몰려왔다 패닉셀이 일어났는데 한국이 유독 좀 발작스러운 반응이었다였는데 이 오늘은 일본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 유독 발작을 하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일본과 대만이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딱 그거죠. 유가가 올랐을 때 가장 취약한 국가를 찾는다 그러면 일본,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물론 뭐 의무의 양으로 원유를 케어할 수 있는 데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량 나지도 않고 있는데 수입해다가 그걸 가지고 화학 제품들로 만들어 가서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석유화학 쪽이 그래도 5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 큰 금액들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공급 자체가 제대로 공급망이 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는 에너지 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이쪽으로 봤었을 때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게다가 또 아까 말씀했듯이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일단 달러 쪽으로 다시 미국 쪽으로 회귀되는 관점들의 관심이 높아질 텐데 거기서 좀 회피하는 자금들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일본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개월 동안에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조금 더 압축해 보게 되면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지금 최근 한 2020년대 중반부터 들어왔었을 때 약 지수가 한 2배 올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보게 되면 4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동안 2.5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압박들, 헉헉대는 모습들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 관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미국 시장도 영향은 좀 받겠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태를 아마 이제 출구 전략이나 어느 정도 단기 관점 쪽에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국면들이나 그런 의도들이 좀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하게 에너지 패권이 아니라 종교 문제까지 결부돼서 보게 되면 이란 입장으로는 이거 지금 질질 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좀 유도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여기 돈 쓰는 거 봐라 이게 얼마냐, 그리고 또 지금 지지율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낮죠. 그런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를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를 대변하는 유가는 한번 반응했다가 안정세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지금 한국금 증시 수급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이랑 기관, 외국인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 다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나오는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1월 달부터 보게 되면 거의 지금 외국인들은 40조 팔았네요. 40조 팔고 개인들이 한 30조 사고 나머지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데, 일단 금융투자 쪽이 또 15조 샀지 않습니까? 이거는 ETF나 펀드 쪽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개인들이 심리가 반영돼서 ETF를 또 매수가 들어왔을 테니까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이나 기관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게 맞겠죠. 그럼 최근 지난주부터만 반영하면요, 폭락 이후 사태를 반영하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폭락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3월달 들어서 그 월요일부터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아직까지 동참 못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개인 중심으로 사고 있는데. 매수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여기 질문을 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최근에 뭐 3조 원 넘게 매수하면 지수를 지탱하려고 했는데, 이런 개인 분들의 저점 매수 전략은 통할까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점 매수를 잘 해놓고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니까 또 털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시장이 급변했었을 때 저점 매수는 저희가 잘해요.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야지. 근데 사는 과정 쪽에서 잠깐만 좀 다시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팔까 싶어서 팔게 되면 그때도 다시 스위칭이 나오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땐 이번이 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제가 저점 매수는 잘합니다. 끌고 가는 걸 좀 약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다 정리가 되고 다시 추세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100을 갖고 있었어요. 100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서 2달 안에 막 150이 돼 있다. 그러면 가만 갖고 있었는데 이게 50까지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 100 이상으로 들어갔던 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익 덜어내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개인은 나는 좋게 보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매수가 좀 같이 들어왔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거는 지금 개인들이 샀으니까 지금부터는 계속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저점 때는 저희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요. 근데 그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턴에서 이렇게 쭉 움직였었을 때 항상 보게 되면 중간 주가마다 들어갔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나 6만 원대 잘 샀어. 근데 지난번 고점이 9만 원인 것 같아서 9만 원에 팔았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13만 원, 15만 원 다 팔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 상황 쪽에서 다시 빠지다 보니까 싸 보이는 거죠. 들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추세를 유지할 정도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잘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위험 자산을 분류하는 계기는 뭘까요? 외국인들 입장 쪽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그만큼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래요. 현대차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글로벌 IB들이 리포트 나올 때 보게 되면 현대차의 관세 충격과 실적 얘기를 먼저 보고, 올해 실적 그렇게 큰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덜어내는 과정들이죠. 많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덜어냅니다. 워낙 갖고 있던 비중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 갖고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33%대 있다가 39%대까지 갔었던,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커져버려요. 그러면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이번에 많이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반대로 물론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덜어내려고 하는, 한국 쪽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매도는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패시브와 액티브는 또 다른 얘기들이죠. 지수와 연관돼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은 계속 여전히 한국 시장 좋게 봐 라고 하게 되면 매수는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쪽에서 급하게 정리될 것들은 나가고 하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 보일 수는 있겠는데, 수급 자체적으로만 시장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쪽에서 그런 참고용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구나. 근데 저희가 이때 많이 얘기한 얘기가 지금 사게 되면은 꼭지차죠. 우리가 항상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팔고 나가고 우리가 사라고 하는 단편적인 이슈로만 보기에는 좀 아직 체력들이 괜찮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지금 V자 반등보다 더 낮은 바닥을 한 번 더 하긴 하는 W자형 바닥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분들 지금 어쨌든 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팔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싸다 볼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사야 할지 뭐 섹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상대적으로 싼 것보다 최근에 좀 밀렸다고 봐야겠죠. 고점 그렇죠. 대비해서. 예, 지수가 한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지난번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이 물론 그렇다고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상대적으로 조정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나오는 물량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까지. 그때는 불러도 잘 안 나가는, 매매해야 되는데 뭐 갖고 이것저것 매매하고 그러면 뭘 사도 잘 올라가던 예, 그런 시절이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면 흔히 말하는 돈 복사가 된다고 하는. 이렇게 갑자기 빠른 시간에 돈 많이 벌어도 돼? 라는 생각이 막 보기 시작하면서 모임 나가면 다들 자기가 산대요. 네. 그래서 그래라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서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약속도 안 잡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은 일단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기분 좋다가 한 2주 만에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판다고 하는 건 일단 매도는 아니다.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팔 거였으면 첫날 팔았거나 전날 팔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하셨어야 됐어요. 제가 요 올라갈 때 이런 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조정 없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럴 때는 현금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좀 적정 비중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또 조정 들어오게 되면 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때 댓글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 댓글이 쫙 달리더라고요. 이런 강한 장에서 무슨 현금이냐? 너 주식 제대로 못하냐? 뭐 이러면서 이럴 때 극대로 수익화를 끌어나가야 그게 국장의 면모지라고 하는 욕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럴 때는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현금이 올라갈 때마다 좀 챙겨놨던 현금이 지금은 아주 빛을 발할 때죠. 이런 때 남은 현금 같은 경우 이렇게 급하게 밀린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사져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섭죠. 예. 근데 이럴 때 싸게 나올 때 사야지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올라가서 뭐 6천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됐다. 지금이라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관리나 주식 대응은 좋을 때는 좀 챙겨놔서 좀 이럴 때는 약간 좀 챙겨놓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놔뒀다가 이럴 때 급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 들어와서 또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실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적어도 한 5,800 이상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갭이 강하게 나왔던 쪽이죠. 그래서 적어도 5,500, 5,800 이 정도쯤 들어갔었을 때 그때 급하게 들어갔던 것도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닌 거는 그냥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있고 현금 능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때 5,000선 초반부터 물론 유가의 동향에 따라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를 패닉에 빠져서 지금이라도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다 더 가고 싶은데 뭐 이따가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반도체 바뀐 게 있습니까? 없어요. 건 없죠. 네, 반도체.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선도 많이 위상이 올라갈 것 같고 조방원전 방사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패스. 방사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전력설비, 금융 쪽에서도 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증권 쪽이요. 이런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강요 메리트가 빠르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늘려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재편할 때는 조방 원전에서 방응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빠지고 반도체, 증권, 전력설비 이쪽에서 주식을 사 모아가야 한다라는 건가요? 네, 그 축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한국이 잘하는 거, K자 붙어서 뭔가 성과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쪽들이 가장 뚜렷하기 때문에 추이는 바뀐 게 없다고 생각 들어서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또 코스피 목표치를 7,000으로 상향했던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이런 낙관이 가능한 근거랑 증시 말씀하신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지표나 근거는 뭘까요? 네,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은 지들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들은 맨날 리포트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HSBC 그리고 또 이번에 CLSA, JP모간 모두 다 나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보게 되면 맞아요. 다 올립니다. 다 올리고 그리고 팔아. 그리고 그렇게 좋다는데 왜 팔아 지들은? 예, 또 지들 나왔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리서치 쪽과 리서치로 큰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쪽과 막상 자금을 운영하는 쪽들은 괴리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한국물을 줄여야 된다는 쪽에 어떤 결론이 나왔게 되면 당연히 줄이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근데 줄이기 싫을 수도 있어요. 저거 언젠가 안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퀀트 모델이 또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수치화돼서 비중 딱딱 만들어낸 거에서 그 이상으로 간다? 기계적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나왔던 리포트 내용들의 한국에 대한 전망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한국의 EPS죠. 실적에 대한 성장이 EPS 상승이 실적이 증가되는 요율을 80% 정도 봤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끌고 나갈 걸로 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80% 성장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리포트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0%까지 성장할 걸로 봅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강한 역할이 좀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국 다른 거 없습니다. EPS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외풍 때문에 흔들렸다. 그게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로 바라보시고 당장 에이 외국도 안 사는데 뭐 어디서 약을 팔아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에 따라서 걱정되거나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게 그 반도체 사이클과 업황들이 크게 이탈하냐 안 하냐만 그 흐름만 보시게 돼도 네.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